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서울대 추천도서 한 번 더 시작하게 됐네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출판사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 찍느라고도 정신없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국어 강의를 올리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서울대 추천도서 오래간만에 봤는데 빨리 더 해달라고 막 그런 댓글이 몇 개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호응을 해주신 것들이 주로 과학적 책이더라고요. 어떤 책이 좋을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카오스라는 책으로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카오스라는 책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읽기 부담스러워요. 지금 보시면은 막 여기 방정식도 나오고요, 막 수식도 나오고 쉽게 읽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한참 읽었어요. 한 대여섯 번 읽은 것 같은데요. 저 완전 문과거든요. 제가 완전 문과인데 이거 읽는다고 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나 있고 이렇게 전공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 근데 문과가 이제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라는 게요, 저는 맨 처음에 진짜 무식해가지고 이 제임스 글릭이라는 사람이 카오스 이론을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제임스 글릭은 앞에 이제 목차에서 이 저자 소개를 보면 기자입니다, 기자. 그래서 60년대부터 나왔던 이제 카오스 이론들을 이 사람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취재해가지고 묶은 거예요. 소개를 한 건데 요약을 너무 잘하고 정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과학 교양 도서로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알려지게 된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카오스 하면 왜 나비 효과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 서론에서도 나오는데 93년에 상영된 그 주라기 공원에서 나는 카오스 이론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제 그거 별게 아니고 그거 저기 북경에서 날갯짓을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하면 뉴욕에서 비가 온다는 뜻이야. 그게 다야. 나비 효과고 그게 카오스야. 하면서 이제 대사가 한마디 지나가는데 그 대사가 유명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나비 효과, 카오스 이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단편적으로 한 말이고요. 되게 방대합니다. 되게 방대하고 이 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과학자의 이름이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의학, 총망라 해가지고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목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목차거든요. 이 목차를 보시면 앞에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가 이제 기초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로렌츠라는 분이, 요분이 카오스 이론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기상학자입니다. 기상학자. 카오스 이론은 기상학,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학문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했고요. 거기서 요렌츠라는 분이 먼저 시작을 해서, 그래서 쭉 이제 그 생물학에서 개체수 예측하는 거 이제 글로 가다가 프랙탈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랙탈이라는 이미지로 발전을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끌개 하면서 이제 그 위상공간, 위상수학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굳이 이과적인 지식이 없어도 읽을만 합니다. 읽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 여기는 조금 좀 세요. 그 6장의 보편성까지는 전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7장, 8장, 9장에서 이 동력학계 나오고 리베샤브르 이론, 그 다음에 그 망델브로의 집합 개념, 여기부터는 식은땀이 좀 납니다.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은 되게 뭐랄까 시적이에요.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에 1, 2, 3, 4, 5장은 좀 정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이과적인 지식이 좀 많다, 위상수학이라든가 위상공간 개념까지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7, 8장 열심히 읽으셔도 될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보면 두드리가 난다 하면 7, 8장 건너뛰어도 7, 8, 9장 건너뛰기 읽으셔도 내용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책 읽다 보면은 여기에 그 사이에 이렇게 칼라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들이거든요.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도 있고, 이 그림은 되게 환상적이죠. 이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넘기다 보면은 이런 신기한 상자의 그림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널리 알려진 그 카오스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인데,
카우스 이론은 이 그림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울퉁불퉁하고, 여기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막 휘어져 있고 하나의 법칙으로 이게 예쁘게 포장할 수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의 것들을 탐구를 하는 거예요. 탐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질서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가는 학문이 이제 카우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책에서 계속 말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이 카우스 이론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이미지를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수학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상을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차이가 확 벌어져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제 왜 벌어지냐 이거예요. 왜 벌어지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출발점은 거의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사이가 멀어져서 완전히 이제 다른 꼬리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서 아주 미세한 값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값의 차이가 영향력을 점점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카우스 이론에서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게. 근데 충분히 우리는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건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그 74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갈릴레오와 뉴턴 이후 수세기 동안 기본 원칙은 실험에서 규칙성을 찾는 거였다. 근데 실험과학자들은 모두 상수, 0이 되는 양을 찾으려고 했다. 근데 딱 떨어지는 그림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소한 교란 요소들은 다 무시를 해버렸다. 갈릴레오 역시 깔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비선현적 요소, 즉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해야만 했다. 갈릴레오와 뉴턴 이후 수세기 동안 근대 과학은 규칙성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고, 때문에 미비한 비선형적 요소들은 쉽게 무시됐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구절을 읽어보면은 한편으로 좀 위안하고 위로를 많이 받는 게, 아니 과학 시간에 뭐 이렇게 속도 뭐 이런 걸 이제 뭐 이렇게 물리학 개념을 막 배워요. 근데 마찰과 공기 저항은 빼고 들어간다. 그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이 가정을 자꾸 붙여요. 마찰은 빼고 공기 저항도 뺀대요. 그러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문과 친구들은 아니 그걸 왜 빼? 그걸 빼면은 이게 현실에서 안 맞는데 저걸 왜 빼고 저걸 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저걸 도대체 왜 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다 보면은 설명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다 끝났대.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좀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갈릴레오, 뉴턴 등등이 과학 연구를 하면서 마찰과 공기저항 등의 이런 비선현적 요소, 바꿔 말하면 여기서는 비선현적 요소라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측정 도구로는 마찰과 공기저항을 어떻게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빼버리고 나머지만 계산해서 그냥 값을 낸 거였던 거죠. 근데 카우스 이론가들이 봤을 때는 이런 중요한 값을 빼고서 연구를 하니까 아까 그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초기 조건에서의 작은 차이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 쌓이면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이고, 유체 운동이 있습니다. 그 연기라든가 물, 레이저라든가 뭐 이런 현대과학에서 첨단이 달리는 그런 분야들에서는 얘네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탐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는 어떤 이론이 필요했는데 기왕이 이론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과학에서 어떻게든 다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처음 문제 제기한 것이 이제 로렌츠고, 이게 카우스 이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론은 로렌츠 끌개입니다. 이 로렌츠 끌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이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초기 조건에 의해서, 초기 조건의 작은 차이에서 우리는 이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큰 차이가 벌어진다. 불규칙한 결과가 일어난다. 이제 여기서만 끝났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로렌츠는 다시 거기서 이제 법칙성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패턴을 발견했다는 건데, 요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보면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건데, 그 이전의 그 과학은 2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그래프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수의 값만 측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면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카우스 이론가들은 3차원의 그래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변수가 최소한 3개는 있어야 이 불규칙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3차원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요. 마치 파래가 날아가는 것 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동일한 값이에요. 동일한 값인데 3차원의 그래프로 표현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불규칙성을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2차원으로 보면은 이게 뭐야? 괴물처럼 보이지만 3차원으로 보면 아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해서 하나의 레코드를 만들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나비 모양 닮았다 그래가지고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가 참 신기한 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여기서 그어져 있는데 이 선들이 얘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동일한 선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들은 다 별개입니다. 다 별개고 이 선을 확대하면 이 안에 또 별개의 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체들이 다 모여 있고 이것들은 고유한 선들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유한 각각의 선들이 불규칙해 보이지만 일정한 이런 나비의 날개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이제 이걸 발견해낸 거죠. 그게 로렌츠의 끌개라고 보시면 되고, 유체 대류의 회전 방향을 이게 설명해 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게 유체 대류에서의 회전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의 것들도 관찰하면 비슷한 값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니 이 그래프의 이 패턴이 유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뭐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로렌츠의 끌개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도 카우스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개념은 이상한 끌개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그림 보시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로렌츠 끌개의 그 이미지를 확대한 거예요. 확대를 해서 봤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상한 끌개인데, 계속 확대를 하면 요 그림이 나오고 이거를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선들은 전혀 만나질 않아요.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선들이, 그러니까 로렌츠는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3차원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 컴퓨터의 성능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치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컴퓨터로 구현을 한 끌개의 이미지는 이게 다예요. 선분이 몇 개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근데 이 선분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나왔는데, 요까지는 이미지라서 이게 불확정성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일정한 패턴을 하면서 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재밌는 발견인데 만나는 점들을 계속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이 만나는 점들에서 여기서도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걸 발견하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 만나는 선들도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로렌츠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풀지는 못했고, 그걸 이제 에농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이거를 증명해내는데, 이 사람이 이 만나는 그 선들을 다시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계속 확대한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를 보시면 선과 선들이 결코 만나질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유한한 공간에서 이 단일한 선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들이 만나지도 않고 다시 지나가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고, 분명히 얘네들은 유한한 공간 속에서 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무한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해서 나온 게 이상한 끌개의 개념이고, 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카우스 이론이 이제 시작이 이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계산되고 분류되는 선형계와 달리 이 비선형계,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천차만별인 것들, 과학자들로서는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지만
막상 측정하고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지만 다시 그것들을 그 이상한 끌기의 개념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요게 카오스의 발견입니다. 요게. 겉으로 봤을 땐 불규칙한 것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인데 무작위적인 것들인데 그 안에서 패턴이 있고 다시 그 패턴을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서 엄밀하게 자기들만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 이게 이제 카오스에서 말하고 싶은 개념이고 이 발견은 그 이전의 그 근대과학의 개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선언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유체역학에서 유체 공간 안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그래프가 아니고 다른 계에서도 동일한 그래프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 너무 유사한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자연에서 무작위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다 이 이상한 끌기의 패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불규칙인 것들을 관찰하고 축적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측정하고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이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후반부로 넘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과학의 물리학의 그다음에 유체역학, 동력학, 그다음에 위상수학, 의학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만나면서 실제 이제 업적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인상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후반부거든요. 후반부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아무래도 제가 문과다 보니까 괴테가 나옵니다. 그 문학가잖아요. 괴테는 우리가 문학가라고 했는데 괴테가 세계 문제를 가지고 뉴턴하고 뉴턴 학파들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괴테가 말하는 세계 개념이 이 카오스 학파들이 말하는 이론하고 대단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후대의 카오스 이론가들이 괴테의 말을 보면서 괴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괴테의 말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카오스의 노력들이 이제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할 텐데, 의학 분야에서 카오스 이론이 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의학계에서 이를테면은 인체의 눈의 작동의 메커니즘이라든가, 호흡의 불규칙성이라든가, 심장의 리듬이라든가, 부정맥, 동맥경색, 그 다음에 뭐 시차라든가, 불면증 이런 것들을 의학계에 설명을 못했대요. 미스터리였답니다. 근데 그 개념들을 카오스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됐었는지가 하나씩 다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 설명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흥미로워요. 계속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확대해서 봤을 때 의미가 없어 보이고 불분명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패턴과 의미를 충분히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라고 계속 강변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단기간에 선명하고 분명했던 모든 것들이 그거를 쭉 시간을 들여서 시간 공간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추적해 보면은 그 결말은 대단히 불확실해지고 예상과는 다른 결말이 나온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살면서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때 불확실하고 이상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반대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미심장하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서 가장 카오스다운 기관이 사람의 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오스에서 말하는 것은 혼란 속에서 규칙과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혼란을 다 제거해버리면 평형 상태가 되는데 그건 곧 죽음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충분히 겪으면서 그 안에서 질서와 패턴을 유지해 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카오스 이 책에서는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복잡한 공식하고 뭐 방정식 그래도 던지는 메시지들은 일관되게 던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꼭 읽어야 될 문구 하나만 고르라면은 저는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무질서 속에서 생겨나는 패턴, 바로 이것이 생명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이자 신비로움이다. 생명은 무질서의 바다에서 질서를 끌어내는 존재다 라는 건데,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이끌어낸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생명은 어떻게든 질서를 만들어내는 존재야, 이게 아니고요. 카오스에서 강조하는 점은 그 무질서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질서, 질서 없음, 혼란스러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되게 항상 없애고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카오스는. 그걸 충분히 겪어야지만 어떤 질서가 나오고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고유한 아름다움이라는 거거든요. 불확실한 것에 대한 집착, 불확실한 것에 대한 애착,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카오스를 읽으면서 가장 눈뜨게 됐던 내용이 그거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카오스 이론에서 정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카오스 이론을 만든 로렌츠라는 사람이 내걸었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거칠게나마 정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후반부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이어받아가지고 물리학이라든가 동력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자기 분야에서 업적으로 쌓아놨는가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명이 되게 거칠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과의 한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거론되는 과학자의 이름이 200명이 넘고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 하나가 다 책이에요. 다 업적들이고, 그 다음에 이 분야의 전공자들이 또 너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이것들을 다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해설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이걸 활용하신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분야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친구들이 읽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경제학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경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과 쪽은 당연한 것이고, 의학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다. 문학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읽고서 각자 자기 진로에 맞게끔 찾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자기 진로와 연결시켜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서울대 추천도서의 목록들에 들어있는 책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읽지? 라는 이제 의심 반, 과연 이걸 읽은 사람도 있을까? 하는 좀 도발적인 어떤 의심에서 이제 시작한 기획이긴 한데, 막상 읽어보니까 높이가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는 좀 빠른 템포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 좀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 좀 시간적인 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반, 뭐 그 사이에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하는 걸로 할 테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요거 하고 구독 요거는 꼭 클릭을 해주시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